제가 어려운 질문 할까봐 의원님께서 미리 딱 자락을 깔으셔가지고 되게 간단히 진행해 보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아까 우리 사회자가 의원님 소개를 드렸지만 행시 붙으셔가지고 행정부에도 계셨고 그 다음에 사시 붙으셔가지고 검사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입법부에서 삼선 의원으로 하셔가지고 사실은 정부를 구성하는 이 3부를 다 경험하신 아주 보기 드문 분이고 우리나라에 머리 좋은 분들이 실력 과시하라고 맨날 외시, 행시, 사시 이렇게 세 개 다 붙고 막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머리 좋은 분들이 하는 많은 과정을 겪으신 것 같은데요. 왜 행시부터 하셔가지고 출세하고 있었는데 사시를 다시 보실 생각하셨어요? 이제 보통 고승덕 의원 같은 분은 3학년 때 사법시험 합격하고 나니까 1년 동안 자기 실력을 한번 과시하기 위해서 외시하고 행시 공부를 같이 했다는 겁니다. 남은 하나 하기도 어려운데 2개 시험, 그러니까 과목이 한 10개쯤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목이 보통 한 10개쯤 되거든요, 1, 2차. 그러면 20개를 동시에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렇게 해서 4학년 때 2시험을 동시에 합격한. 그러니까 골프장에서 골프 치면서 중간에 뭐 달리기도 하고 뭐 그런 사람이죠.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저는 그게 아니고 대학교 들어가서 2학년 때 이제 박세일 교수가 우리 지도 교수였는데 그분이 굉장히 좀 전향적인 분이었는데 법조계에 가서 일할 사람 많으니까 정부에 가서 일 좀 하라면서 좀 많이 설득도 하고 해서 그분 지도반 학생들이 행정고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때. 그래서 이번에 뭐 당선되도록 박수영 의원 같은 분도 그때 같이 법경제학회 같이 있던 분이고, 그래서 4학년 때 시험 돼가지고 이제 그냥 평생 공무원 한다고 생각하고, 그때만 해도 제가 아주 촌놈이니까 시골 경북 의성군에서도 제일 꼴짝 마을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보니까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고등고시 합격하면 군수가 된다. 군수 영감이 어디냐. 나는 내 아들 군수 한번 하는 거 같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고등고시가 뭔가 하다가 대학을 가서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을 했죠. 그래서 그때는 관성군수니까 사무관 해서 지방에 가서 좀 있으면 관선 군수를 30대, 20대 군수도 한 얘도 있지만 30대 군수, 40대 시장, 50대 도지사 이런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좋다고 시험 돼가지고 정말 고향을 관할하는 경북도로 내려갔는데 지방자치제가 시작된 거예요. 관선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마당에 그때 이제 총리실에서 새로 일할 사람 차출한다고 해서 제가 총리실로 차출돼 갔어요. 그래가지고 사무관을 3년은 지방에서 하고 4년은 국무총리실 사무관을 했는데 처음에 이제 가서 제가 농림부 업무 담당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우리나라가 쌀 협상을 막 하고 소고기 한미 소고기 협상, 한미 쌀 협상 이런 걸 하면 지금은 WTO 체제가 있지만 그때는 가트 체제였는데 그 가트 체제에서 둔켈 사무총장이 우리나라 오면 막 농민들이 가가지고 막 시위하고 막 프레카드 붙이고 막 이래 하는데 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너들이 가트 협상에 들어가지고 조약에 서명해놓고 왜 이 사람들은 뭐냐 이러는 거죠. 그리고 한미 소고기 협상이나 쌀 협상을 하면 우리는 가서 뭐라고 하면 손은 우리 식구와 똑같다. 우리 가족인데 한우를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리고 쌀도 우리 한국 쌀을 먹어야 되지. 이거는 우리 정신에 관한 거다고. 이렇게 이제 한미 쌀 협상 가서 우리 공무원들은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는 어떠냐면 변호사들이 와요. 가트 몇 조에 지금 원래까지 결정해야 됩니다. 관세 얼마나 할 거예요? 이러고 거기다가요. 협상장에 쫙 와 있는데 전 변호사들인데 그 중에 교포 변호사가 2명이 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영어로만 계속 해서 우리는 2세니까 한국말 모르는 줄 알고 우리끼리는 그거 좀 더 세게 이야기했어요. 이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놈들이 그걸 다 메모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전략은 뭐 100%다 노출되고 우리는 또 이야기하면 통역을 시켜야 되잖아요. 통역이 제대로 이야기하는지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법은 없어. 법 이야기하는데 법 없는 사람들 하니까 옛날에 병자 수요 조약 이후에 왜 미국하고 우리가 신원하고 미국에 뭐 저 특명 정권 대사하고 조약 체결할 때 가서 우리는 청나라 사람한테 필담으로 청나라 말은 못하니까 필담으로 보여주면 청나라 사람이 일본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일본 사람이 영어로 번역하고 그래가지고 사정 통역해가지고 서명했다는 거 아닙니까? 꼭 그 꼴이에요. 그래서 야 이거 이제 나도 이거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이 가트 협정 이만한 걸 보고 있는데 뭐 내용을 알아야죠. 그래서 이제 그러던 차에 김영삼 정권으로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이야기가 긴데 이게 우리나라 역사라서 제가 꼭 이야기 좀 하고 싶어서요. 어느 날 그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들어왔는데 갑자기 그 전병민 그 사람이 와가지고 공무원들 모아놓고 당신들은 그 지금까지 군사 독재 정권 밑에서 호위호식했는데 이제 우리 민주화 세력이 권력을 잡았다. 지금부터 우리 명령에 복종하라. 그렇지 않으면 가차없이 처단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 이게 뭐 이제는 실력이 없으면 진짜 죽겠구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1년 공부를 했어요. 총리실에서. 그래가 붙었어요. 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정치인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가트 체제에 우리가 조인을 하면서 당연히 이제 쌀도 수입해야 되고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의 공약이 직을 걸고 쌀 수입은 막겠다라는 공약이었어요. 그 이루어질 수 없는 공약이었거든요. 우리가 수출주도 국가에서. 그래서 그래놓고 대신 농수산부 장관만 3명인가 4명을 목을 쳤어요. 이렇게 직을 못 못 지켜가지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그때 우리가 제네바에 가서 농림부 장관이 쌀 협상을 진행 중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날려버렸어요. 자기가 지킬 수 없는 공약을 해놓고 그런 짓을 했었어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아니 이제 이벤트 교수님 말씀을 좀 더 보완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진짜 쌀을 수입하게 됐어요. 되니까 이회창 총리였거든. 총리 보고 사과하라 그런 거예요. 당신이 사과해라. 그러니까 총리가 사과 못하겠다고 하고 그래서 파면을 했어요. 헌정사 처음으로. 그게 이제 이회창이 큰 그 과정이었죠. 배경이었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강압에 의해서 강대국하고 통사협력을 미국하고 처음 했거든요. 예, 그때 영어 아는 사람이 없어서 중국 사람이 와가지고 통역을 해서 조선시대 때 고종 때 했어요. 그래가지고 고종이 영어 교육을 되게 적극적으로 권장을 했었거든요. 그때 한이 있어가지고 그 정도로 이제 과거 얘기가 자꾸 생각이 나네요. 우선 의원님 지금 이제 총선 패배하고 현실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이 총선 얘기만 하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제가 그 부정선거 투개표 부정선거로 진 거 아니다고 얘기했다가 거의 뭐 지금도 그 정신적 후유증에서 지금 못 벗어나고 있거든요. 아까 이제 그 지지율 계속 빠지고 그렇게 된 과정을 저도 그때 뭐 여의도 연구소에서도 SOS도 받고 뭐 그래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일이었는데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우파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높이는 거에 대해서 제가 뭐 대표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렇게 소주성이나 뭐 경제 민주화의 허구성에 대해서 나서서 떠들었고 한일 갈등도 황교안 대표가 불러서 긴급 자담회 갔을 때 언론들 보고 언론이 그 여당의 그 선동 정치에 놀아나지 마라. 이 반일 선동에 놀아나면 안 된다. 국익을 위해서 그러면서 친형, 친불, 친독하듯이 친미도 해야지, 친일도 해야지 지금 시절에 반일이라는 게 말이 되냐 그랬더니 손석희가 그냥 앞뒤 뚝 잘라내놓고 카이스트의 모 교수가 친일을 하자고 그랬다고 물어가지고 JTBC가 악마적 편집을 했는데 그러고 그냥 온통 좌파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토착 외구라고 달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당이 저를 위해서 아무도 변호를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외로웠다가 그때는 그래도 뭐 그러려니 했는데 이 우리 편에서 제가 부정선거 부정했다고
문재인 프락치라고 지금까지 계속 그러고 있고, 지금 이병태 TV가 그 이후로 구독자가 확 줄어가지고 장사가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누구죠? 윤상현 의원이 태극기부대 지도자를 모아놓고 이렇게 하는데 와서 얘기해달라고 그래서, 양쪽 다 전략적 타협을 해야 이게 하나의 팀이 돼야 이길 수 있는데, 우리가 약자가 됐는데 자꾸 이렇게 그쪽도 한국당 보고 탄핵한 세력이니까 다 나쁜 놈들이라고 그러고 와서 무릎 꿇으라고 그러고, 이쪽은 극우라고 그러고, 이러면서 이제 어떻게 이기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지금 분열돼 있는 데다가 의욕은 다 이제 상실돼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그나마 이 정부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던 광화문 집회도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그리고 총선 참배 때문에 뭐 정광훈 목사님이 뭐 다들 지금 와해가 돼서 이제는 아예 이제 침묵의 시대로 접어들었는데, 우선은 이제 어떻게 지금 부정선거를 믿는 분들을 설득해야 되나요? 설득이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요, 사실은 약간의, 저는 이병태 교수님 페이스북 쓴 거 다 읽어봤어요. 제가 거기 괜히 댓글 올렸다가 혼날까 싶어서 댓글은 안 올렸는데요. 그리고 저도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겁니다. 투표함에 들어있는 투표용지를 숫자를 달리해서, 첫째, 그 현장에서 달리해서 일정한 투표 조작을 해서 만약에 집어 넣었다면, 그 정도라면, 지금 현재 개함을 해서 보더라도 이미 바꿔치기 할 정도의 조직력이 있어야 가능해요. 왜냐하면 투표소에 한두 명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식구들도 다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 일을 벌여가지고 진짜 한 군데서 양심선언이라도 한다면요, 정권 내놔야 돼요. 그런 모험을 할 사람은 없어요. 그거를 모험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좌파들은 원래 그런 거라고. 저는 그 정도라면 우리가 그냥 정권 내줘야죠. 그거는 불가능해요. 정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개함을 해서 빨리 해소를 해줘야 되는데 의도적으로 개함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곧 하겠죠. 해보면 별 차이가 없을 겁니다. 역사적으로 투표함 바꿔치기 했다 그러고 했던 역사적으로 가장 오랫동안 싸웠던 게 구로구청 사건이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불과 얼마 전에 개함해 봤더니 별 차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저는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하지 않는데도 이제는 그거 초기에 그냥 보고 이래 했으면 됐는데, 이제는 열어가지고 거기서 뭐가 나와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걸 가지고 싸우면 안 돼요. 그분들도 그래 보니까 당신들 말도 이해가 된다. 근데 이제는 그거 안 되니까 우리 지금 더 급한 거 저쪽에 좀 싸우러 갑시다 하고 설득하는 수밖에 없지. 거기 대고 당신들 돌대가리야 제발 좀 정신 차려. 그것도 이제는 하면 또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정규재 주필한테 그만하시라고. 이제 왜냐하면 우파도 신앙처럼 돼버렸어요, 이런 게.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는 정말 치열하게 싸우고 합리적으로 반론을 제기하고 해도 시원찮은 판에 우리끼리 싸우는 근거로 이렇게 가서는 안 되거든요. 제가 만약에 그분들한테 기회가 되면 제가 그러려고요. 이제는 해봐도 효과 없습니다. 아마 맞지 싶은데 투표하면 다 바꿔치기 하고 끝났으니까 저놈들 잡으러 갑시다. 차라리 그래야 되지. 그분들한테 당신들 틀렸다, 그거 숫자 틀렸다 해봐도 안 믿어주니까. 그리고 그분들도 또 끌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정당이 좀 책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선거의 주역은 통합당이었잖아요. 그리고 국민이 이렇게 되면 본인들이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죠. 그걸 왜 저나 정규재 주필이 화살을 맞아야 돼요? 그죠? 왜냐하면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게 사실로 믿어지면 다음번 선거에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선거를 안 한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 우편 투표제들 그런 것도 많은 식장층이 바보짓이라고 하는 게 자기 지지 세력의 투표 열기를 떨어뜨리고 상대방 쪽만 열기를 높여준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김어준이 이런 게 난리를 쳤을 때 저쪽에서도 부정선거로 진 거 아니라고 불러서 다 다독거린 이유가 항구적으로 자기 편의 투표 의지를 낮추기 때문에 그래서 좀 책임 있는 발언을 공식적으로 지금 국민의힘 당이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아주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제가 좀 억울하기도 하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언론에 보면 어차피 정책의장 하셨으니까 총선 끝나고 나서 김종인 대표 영입하러 가셔가지고 뭐 포도주 회동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이 우리나라의 그 선거로 지고 나면 툭하면 비상대책, 위원장 내세우고 이런 것들이 그게 셀프 쿠데타에 의한 신탁통치이고 당원의 의사, 당원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아주 전근대적인 일탈적인 행위인데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그런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아무리 그분이 뛰어나도 저쪽에서 썼다가 이쪽에서 썼다가 왔다 갔다 한 사람이기도 하고 80대 노인이 과연 그러지 않아 한국당이 청년들하고 여성들한테 인기 없는 당인데 그 감각으로 세울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이유고 자유시장 경제를 믿는 입장에서 특히 그 경제민주화 우리나라의 그 규제 또는 그 임의적 그 재산권 침해와 자유시장 경제적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모든 근본 원인이 그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조항. 근데 우리 국민은 이 뿌리가 어디에서 오는지 몰라요. 이게 독일의 이제 바이마르 공화국이 실패하고 나치 정권에서 오는 그런 거 후에 그 독일의 일부 그 당시만 해도 그 자유시장 경제가 이길지 사회주의 경제 체제가 이길지 모르던 시절에 사회주의 경제로 가는 게 타당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자본주의를 그 조직화된 노조의 힘으로 규제를 해서 자본가 없는 자본주의를 만들겠다라고 하고 그래서 노조의 경영 참여를 집어넣는 걸 그 조직화된 자본주의 그게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게 독일의 그거는 사회주의로 가는 징검다리로 만들었던 사상이거든요. 근데 그걸 그때 가서 공부하고 와가지고 몇십 년 이미 하르츠 개혁으로 다 무너진 거 실패한 사상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만들었던 거에 주된 원인이 김종인이라는 사람이라고 믿기 때문에 저는 늘 이제 김종인 가져온 게 너무 엉뚱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모시러 갔을 때는 그 우리 김 의원님은 김종인 씨가 와서 당을 살려줄 거라고 믿고 그러신 건가요? 그때 당시는 이제 총선 결과가 나오니까 어떤 문제가 벌어졌냐면 보통 경우에 당대표가 사의를 표명하더라도 내가 이제 물러가겠다 그러나 후임자를 이런 방식으로 선출하고 전당대회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로드맵을 마련하고 그리고 죄송하다 하고 이 수습을 하는데 그날 황교안 대표는 개표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가버렸거든요. 그리고 나타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 지도부의 일환인 이제 서열 두 번째가 이제 심재철 원내대표고 그다음에 최고위원들도 다 떨어지고 하니까 이제 저하고 심재철 대표 둘이서 결정해야 될 상황이 되었고 그때 전당대회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일종의 말하자면 전당대회라는 거는 그래도 국민들의 전체 참여 아래 축복으로 해야 되지 그걸 패배했는데 또 막 내가 이 당을 지키겠습니다 하면 안 그래도 미움받는 당이 더 미움받을 거다 해서 그러면 임시로 맡겨서 운영을 하게 하는데 그걸 원래 저 비대위원장 그냥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으로서 좀 끌고 가면 되는데 그분도 이제 손을 놔버린 상태에 아마 심재철 대표도 너무나 힘들어서 누구든지 맡겨놓고 나도 도망가겠다는 그런 생각에 저하고 같이 협의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결국은 일종의 책임회피적으로 그렇게 갖고 그때만 하더라도 실제로 당이 그 대표를 뽑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됐습니다. 그게 대표를 선출한다는 건 굉장히 큰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선출할 능력이 안 되었고
한시적으로 비대위를 구성한다는 거였고, 근데 그 이후로 점점 이제 조금씩 변질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건 현실이 또 비대위원장으로서 김정인 위원장 외에는 뭐 마땅한 사람이 없다는 많은 주장이 있었고, 김정인 위원장은 또 자신이 비대위원장으로 와서 하고 싶은 여러 가지가 있었고 해서 임기 보장하고 이런 과정에서 지금 온 것이고, 그때 당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 많은 분들이 다른 의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까 김정인 의원, 비대위원장이 지금까지 한 일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주셔가지고 몇 질문이 있었는데 이제 빼도록 하고요. 한국에서 이제 아까 보수주의 정책 저는 이렇게 어떤 정책 자체보다 정책을 국민한테 전달하는 메신저가 얼마나 확성기가 분명하냐가 인기영합 시절에 좌우를 하는데요. 특히 이제 황교안 대표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이렇게 써준 거 읽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황교안 대표 이렇게 도움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몇 번 만나고 그러면서 몇 번 만나보고 저는 일찍 엑스표를 했거든요. 민부론을 프레젠테이션 하는 능력을 보면 그 많은 걸 어떻게 공약으로 국민들한테 얘기하겠어요? 근데 한쪽으로는 민부론 만들고 이쪽에서는 또 없어지는 당에 또 새로운 정책 얘기하고 또 통합당의 새로운 정책 얘기하고 뭐가 중심인지도 모르는 정도의 준비 안 된 리더였고, 근데 이제 되게 트럼프 대통령 같으면 중국 때리겠다, 불법 이민 막겠다, 뺏기는 일자리 돌려오겠다, 이런 거잖아요. 자기 누가 봐도 신뢰가 있고 몇 가지를 가지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거를 위해서 태어난 것처럼 연출을 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한국에서 이런 정책하고 지역 감정이라고 하는 정치 구도, 그러니까 제가 보면 김종인 씨 같은 분들을 많은 사람들이, 이 정치권에 있는 분들은 정치공학에 능한 사람이라고 믿는 것 같아요. 가치나 정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한국 정치에서 정책 중심 정당이 쓸 자리가 있나요? 참 아쉽게도 정책에 유권자들이 그렇게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서유럽의 사회민주주의 정당조차도 정책으로 승부하지 않고 당수의 개인적 매력으로 승부한 게 지난 30년의 정치 역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정책은 하나의 무슨 액세서리 비슷해서 그 정책을 높게 평가하지 않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정책의 어떤 일관성이나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는 정당은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거든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것이 발목을 잡는 가장 중요한 상황이 되죠. 근데 저는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고 또 그렇게 느끼고 또 유권자들에게 정말 많이 호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유권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정치인들이 더 정책을 등한시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두 가지의 서로 교집합의 한국 정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민주주의가 성공하려면 유권자도 굉장히 깨어 있어야 되고, 유권자가 정치인의 감시를 철저히 해야 되거든요. 저는 미국 민주주의가 오늘날까지 저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보통 선거제도를 도입하면서도 유권자의 합리적이고 깨어있는 의식이 발현할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즉, 유권자를 믿지 않는 제도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를 들어 1948년 정부 수립하면서 모든 모든 남녀에게 다 투표권을 줬지 않습니까? 모든이라는 건 뭐냐면 정치를 알든 모르든, 글자를 알든 모르든, 심지어 정신이 있든 없든. 제가 우리 제일 이 민주주의의 회의를 느끼는 거는 뭐냐면, 우리 지역에 가면 시골이기 때문에 이 요양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양원 가면 노인들이 거의 누워있고 잘 일어나지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투표하러 다 옵니다.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기대어서. 그래서 투표장에 들어가면 보조인이 들어가서 1번요, 2번요 막 안에 소리가 나요. 그리고 어디 찍었는지 몰라요. 보조인이 다 찍어요.
그러면 거기가 100몇십 표가 있어요. 그러면 국회의원 선거는 그래도 뭐 한 유권자 20만 명 되니 괜찮은데 군의원 선거, 군수 선거를 하면요 100표가 어디 가면요 판이 뒤집혀요. 군의원 같으면 더하죠. 그러니까 그 요양원의 원장이 요구하는 걸 들어주지 않으면 선거 떨어져요. 그러니까 장판도 다 해주고요. 해줘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의 의사가 어디 있냐고요. 그럼 그 보조인들이 다 찍어요. 미국이 어떻습니까? 당내 경선할 때도 후보자 이름 써야 돼요. 이름 잘못 쓰면 표 안 해주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저는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후보자 이름을 쓰도록 해서 그 민주주의를 발전시켰다면 훨씬 나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번호가 아니라 그렇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뭐 기호 1번 지방선거 할 때 옛날에 기호 1번 되면 다 되고 그때는 가나다 순으로 정당 공천 안 할 때는 기초의원을요 그냥 가나다 순으로 1, 2, 3 줬거든요. 그 김씨는 일단 다 되고 그 다음에 이씨는 반밖에 안 돼요. 진짜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정책적으로 뒷받침되는 정책이 선명한 정당 그리고 국민들의 눈에 보수 정당이 과연 뭘 하는 거냐 그냥 꼰대들이 모여 있고 그냥 공산주의자들 빨갱이 색출해라 이런 당이냐 그게 아니다. 우리가 지금 부동산 세금에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알려주고 아파트 공급을 이런 방식으로 많이 해서 집값을 안정화시켜서 신혼부부들이 열심히만 일하면 10년만 일하면 누구든지 아파트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멀어지는 거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거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치가 그래 안 되니까 그리고 그렇게 안 되고 그것을 또 국민들이 자꾸 반응한 거에 영합해서 지금까지 와서 그렇다고 봅니다. 저는 정책 정당은 꼭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분노를 담아내는 거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거하고를 이렇게 잘 밸런스 액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게 장황하면 안 되거든요. 제가 마케팅 중요성 얘기하면서 그 학생들한테 우리나라 치약에서 2080의 성공신화를 얘기하거든요. 이게 애경이 IMF 때 만든 치약이 2080인데 그때 이미 그 치약이 한 108개인가 120개인가 유통되고 있었대요. 근데 느닷없이 새로운 치약을 만들어서 어떻게 회사로 회생하냐 그랬을 때 이 이름을 2080이라고 지어가지고 마켓시어를 30% 109번째 나온 치약이 130% 이상을 차지했거든요. 근데 다른 학생들한테 치약을 광고해보라고 숙제를 줘요. 그러면 미백 효과도 있고 건치 효과도 있고 구취를 제거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쭉 얘기하면 우리 치약이 다른 치약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하나도 표시 안 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2080 뭐냐면 20대의 건강한 치아를 80대까지 가져다. 딱 이 메시지 하나로 메시지를 딱 요약해서 정리해 줄 수 아는 제주. 그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니 클린턴 대통령이 다 오바마니 그런 제주가 있었던 거고 이 기승전결로 길게 얘기하는 힐러리가 그런 제주가 없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인기영합이 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야가 내는 좌파와 우파가 내놓는 어떤 원천적인 정책의 우위성보다는 상대적인 매력 있는 후보를 누가 끄집어내느냐 거기서 이제 좌우되는 게 다 지금까지 있었는데 계속 그 스스로의 지지 세력을 좁혀가고 갈라치기 하고 자기 편을 귀한 줄 모르고 이렇게 헐뜯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다들 실망하고 어려우실 거고 뜻을 같이 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 18대는 국회의원은 못 하셨던데 어떤 아픈 기억을 또 말씀드립니다. 제가 선거에 6번 임했는데 그래서 3선 의원인데요. 3번 되고 3번 떨어졌죠. 3번 떨어진 건 다 공천을 못 받아서 떨어졌죠. 그리고 18대 때는 17대에 제가 이제 국회의원 돼서 제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하고 제가 39살에 국회의원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골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워낙 많아서 전국의 최고령
군인데 최연소 국회의원이었어요. 그 당시에 대구 경북에서. 근데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우리 지역은 다 박근혜가 대통령 돼야 된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또 유권자를 또 등에 업고 저도 박근혜를 돕겠다고 2006년도 지방선거 끝나고 2007년 초에 이제 당내 경선 캠프가 만들어졌는데 그때 이미 지지율이 이명박과 박근혜가 더블 스코어 날 때인데 그래도 뭐 당내 경선이니까 내가 박근혜를 돕자 해서 박근혜 캠프에 갔더니 대변인을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박근혜 대변인이 되어서 당내 경선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고 이명박 후보가 그 대통령 되고 나서 공천을 하면서 저를 집에 가라 그랬죠. 근데 사실은 우파가 망한 것이 그때 그것 때문에 망했어요. 그때 이명박 측에서 박근혜 쪽을 다 쫓아내는 바람에 이른바 친박 공천 학살을 하면서 저는 중국으로 북경대학으로 가버렸는데 그때 이제 공천 학살을 하니까 이게 이명박이라는 개인의 도덕성이 너무 나쁘게 됐거든요. 우파 진영에서. 그래서 친박연대라는 게 또 만들어졌잖아요. 만들어져서 들어와서 박근혜는 여의도에 앉아있는 거부권자예요. 이명박은 광화문 대통령이고 박근혜는 여의도에 앉아있는 거부권자라서 박근혜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그래서 뭐 세종시 문제, 저는 뭐 세종시 문제 지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때도 반대했는데 그걸 수정하겠다고 했을 때 박근혜가 나와가지고 반대 토론해 버렸잖아요. 그리고 망했죠. 그리고 뭐 하여튼 4대 강도 그렇고 그 이명박이 잘못한 것은 거기서 그 진영이 싸워 이긴 것이 아니고 내 가문이 나하고 이상득이가 이긴 거야. 그래가지고 박근혜를 쫓아내려다 못 쫓아내니까 늘 그 거부권자가 가지고 있다가 마지막에 임기를 다 마치기도 전에 비대위가 뜨고 박근혜가 이제 공천권 19대 공천권을 행사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박근혜가 공천권을 행사할 때는 또 이명박 쪽을 쫓아냈어요. 19대 때 제가 공천을 받은 거는 이명박 쪽을 쫓아내는데 저는 그냥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근친 증오가 생겨가지고 둘 사이에 항상 그게 있었어요. 그 지금도 친박친이 둘 다 까막 서 있는데 친박친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우파는 분열되고 또 분열되고 또 분열되고 계속 그래 온 거죠. 제가 그 피해자입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베이징 대학에 좀 가 계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우파 일각에서 또 이렇게 특히 유튜버들이 세상의 논리를 너무 단순화해가지고 친미 반중해야 된다. 그러면서 뭐 중국에 관한 얘기를 조금이라도 긍정적이라면 요새 저한테 또 이게 친중 사대주의라고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전 세계 GDP 한 20%가 됐고 모든 세계 경제가 다 얽혀 있고 미국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막 선거정 때문에 막 때리지만 중국으로부터 수입량은 점점 많아져가지고 무역 적자가 점점 확대되고 있거든요. 중국하고 무역 적자가 축소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이제 얽혀 있는데 그냥 이게 뭐 공산당 친주 그러니까 중국이 잘못하고 뭐 헤게모니하고 화교 중심주의고 그 힘이 좀 커졌다고 주의를 괴롭히고 뭐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이유는 천 가지도 만 가지도 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중국이 없는 것처럼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미국이 과거 냉전 시대처럼 중국하고 벽 닫고 거래도 안 하겠다 이런 세상도 아닌데 단순 논리로 막 이러거든요. 중국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그 중국의 전승절에 그 노란을 입고 올라간 것도 이제 일부 보수 세력한테는 상당히 비판의 대상이 되고 그랬는데 중국을 가보시고 또 지금의 이제 미중 갈등 속에 중국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해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李老师，我喜欢中国人，我想去中国来。중국은 우리가 지난 5,000년 역사에 바로 옆에서 우리에게 뭐 고통도 주고 문화도 전수해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웃집이 그냥 있으면 이사를 가면 되지만 중국은
이웃나라로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나라이고 초강대국입니다. 우리는 중국을 무시하는데 우리는 일본도 강대국이고 중국도 강대국이에요. 어떻게 보면 북한도 이제 완전 ICBM을 들고 있는 강대국이 돼버렸어요. 우리는 외교적으로 엄청난 약소국입니다. 우리가 약소국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항상 불행이 있는 거거든요. 중국을 싫어하든 좋아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중국과 좋게 지내야 되고 중국과 잘 지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큰 불이익이 오거든요. 경제적으로 따지면 제가 알기로 저는 뭐 경제 현실을 전혀 모르는데 우리나라 원화는요 달러가 오르면 우리나라 원화가 떨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 우리 원화 가치 떨어지는데 위안의 가치가 올라가면 원화 가치도 올라가요. 즉 우리는 위안화 중국 화폐의 이제 이 동질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경제적인 어떤 그 영향권은 중국 영향권이 더 있다는 거죠. 중국 위안화 가치가 최근에 올라가니까 한국 그 한화 가치도 올라가잖아요. 우리는 경제도 나쁜데 원화 값이 올라가면 이게 수출도 안 되고 더 경제가 나빠지는데도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중국 가까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최근 한 30년을 잘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중국이 제조 공장이 되고 우리가 중간재를 판매하고 또 뭐 우리가 완성품을 판매하고 그런데 중국하고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제가 2010년도 중국에 2008년도에 이 베이징 올림픽 때 북경대학에 있었고 2010년도에 상하이 그 엑스포 할 때 상하이 갔다가 북경으로 갔더니 중국이 우주 유영을 하고 있어요. 2009년인지 10년인지 가물가물한데 유인 우주선을 띄워가지고 우주 유영을 하는 걸 생방송으로 보여줬거든요. 우주 유영을 한 나라는 미국과 소련과 중국밖에 없을 겁니다. 일본도 그런 안 되거든요. 그리고 달 뒤표면에 간 나라잖아요. 일본이 중국이 우리가 뭐 우주 개발 이거 뭐 괜히 장난치는 걸로 보이지만 그리 파생되는 수많은 기술이나 경제 효과가 앞으로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는요 중국을 아주 짝퉁이나 만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중국의 그 기술력이 그만큼 높다는 걸 제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중국에서 지금 코로나19 백신 개발했다니까 다 웃잖아요. 근데 전 세계에서 백신 개발을 가장 많이 한 나라가 중국이거든요. 중국의 백신이 그걸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중국은 또 여건이 좋아요. 우리 같이 3상 실험하려면 예를 들어 10,000명한테 그 2상 실험에서 이제 그 실험용 앰플을 백신을 맞추려고 하면 사람들이 10,000명이 가가지고 맞겠습니까? 내 잘못되면 죽는데 지금 독감 예방접종 해도 하루에 1명씩 죽는데 근데 중국은 20만 명 맞췄잖아요. 부작용이 없대요 지금. 제가 왜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 계속 하냐면 중국은 옆에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소 가보면 무례하게 대할 때도 있고 우리한테 잘해줄 때도 있고 그러나 국가 간의 관계나 개인 간의 관계나 다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해관계가 틀리는 경우는 그 이해관계가 맞는 거 일치되는 것을 조금 더 드러내고 이해관계가 다른 거는 좀 숨겨놓고 그거는 다음에 이야기합시다 해가면서 공동 이해관계를 갖고 가는 것이 그게 현명한 것이지 틀린 거 많다고 해가지고 이 중국 놈들 나쁜 놈들이라고 욕하고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도움되는 게 뭐가 있느냐 이거죠. 우리는요 중국에 도움받는 것이 10개면 우리가 중국에 도움 주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알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 실력도 없으면서 중국을 무턱대고 이길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우리끼리 별놈 이야기 다 할 수 있어요. 토착이 억울하고 욕하고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 일본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몰라서 그래요. 모르죠. 또 저끼리 몰래 일본 가가지고 골프 치고 오고 맨날 온천 가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또 그런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실제로 일본이나 중국은 엄청나게 센 나라고 미국은 그보다 더 센 나라죠. 그리고 우리는 약소국가예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도 중국과 친하게 지내야 되고 중국을 존중해 줘야 되고 일본도 존중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친일파라고 여기다 할 수 없고. 예, 저도 의견을 다 같이 하고
그 노태우 대통령의 경제 공적을 치적을 따지자면 그 북방 외교를 해가지고 러시아, 그러니까 구소련하고 중국하고 국교 정상화한 게 우리나라가 그래도 IMF를 위기를 극복했던 가장 근본적인 배경이었고, 지금 현재 투자와 교역의 제일 상대가 중국이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깔끔하게 디커플링 하는 방법은 없다. 같이 살아가야 된다. 뭐 이런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데, 요즘은 이제 이 우파 PC가 겁이 나서 제가 그런 얘기도 함부로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친박이라는 것 때문에 두 번 공천에서 요번에도 그렇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근데 이게 가만히 들어보면 우리나라 정당이 국민 속에 뿌리내려 있지 않고, 국민의 의사에 의해서 밑에서부터 정치인이 스스로 크는 게 아니라 지역 정당에서 어떤 지역에 꽂아주느냐에 따라서 국회의원이 되다 보니까 이 공천제도라는 게 남아있고, 그러면서 지금 계속 이 정당이라고 하는 게 그냥 정치인들의 권력 추구의 수단이지 국민 속에 뿌리내리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도구도 아니고, 그러고 이제 보시면은 지금 떴다방 리더십이 지금 그 김병준 뭐 이후로 계속 되는 거잖아요. 그 홍준표 뭐 황교안 뭐 그래가지고 리더십이 무슨 1, 2년도 못 가고 계속 당협위원장 다시 하고, 당협위원장 돼서 자기 인생을 바친 사람들한테는 끊임없이 배신당하고 사기당하는, 저는 지난 총선 과정의 공천 과정을 보면서 청년들하고 여성들한테 이렇게 사기를 칠 수가 있나, 공당이 당협위원장으로 임명해놓고 8, 9개월 후에 그냥 다 갈아치우고, 자기가 종로에서 당선되고 싶어서 박진 전 의원을 강남구에다 갖다 박아내는 이런 사천을 하는 이런 정말 제가 미친 짓이었고, 그래서 선거 과정에서도 저는 모든 희망을 다 버렸는데요. 사람 귀한지 모르고 저한테 전희경 의원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황교안 대표가 그렇게 열을 뿌려내놓고는 가서 죽을 지역에다가 그냥 아무데 코로나 명함도 못 돌리는 코로나 팬데믹 중에 그냥 그 선거 3주 전에 그냥 엉뚱한 지역에다 갖다 박아놓고 이준을 박아놓고 뭐 이런 일을 해놓고, 그 팬데믹이라고 하는 얼마만한 그 상황 변화가 있었는데도 무슨 공천 물갈이 잘하면 옛날처럼 명함도 돌릴 수 없는 시대, 그러니까 어떤 그 상황에 대한 전략적 판단도 못하는 그런 이제 떴다방 리더십들이 이 우파 정당을 완전히 괴멸시켰는데, 이 문제, 그런데 아까 95% 투표에 95% 지지하면 거기가 항상 선거에서 오버 레프레젠테이티브 되잖아요. 딴 데는 분산돼 있고 여기는 다 하니까 실제 국민 수보다 훨씬 많은 권력을 전라도 쪽에서 창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지역 감정을 무너뜨리는 거에 대한 정치적 상징성은 노무현 대통령이 다 가져갔고, 실제 지역 감정에 대한 피해는 반대 보수 세력이 훨씬 심하게 보면서도 가해자가 돼 있고, 이 상태에서 지금 보수 쪽에서는 아무런 이 문제, 한쪽에 완전히 과잉된 그 권력의 지분을 주는 이 구조를 몇십 년째 지금 방치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영원한 딜레마인데,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노무현 대통령은 자기가 이제 지역 감정의 타파를 위해서 당선될 가능성이 없다는 이제 부산에 가서 민주당으로 출마해서 낙선하고 그걸 정치적 자산으로 삼아서 대통령이 되었죠. 그러면서 늘 공격이 영남 정당이다, 영남의 정권이다, 이렇게 우리 노태우 정권, 그다음에 김영삼 정권, 박근혜 정권, 이명박 정권을 다 공격하면서 영남에 기반을 둔 정권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그래서 영남에는 지팡이만 꽂아도 당선된다고 그런 식으로 욕하지만, 사실 투표하고 나면요, 영남에서 민주당이 30% 내지 40% 또는 당선되는 사람도 꽤 많이 나오고, 보수 진영에서는 50%, 60%, 많으면 60%, 뭐 이렇게 얻는 정도로 상당히 표가 고르게 나오는데요. 호남은 그렇지 않죠. 후보도 잘 못 냅니다. 우리가
후보로 간 사람들은요, 그저 약간 동물원에 코끼리 보듯이 진짜 나왔네 뭐 이런 정도로 취급을 당하는 그런 식이거든요. 이정현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피눈물 나는 이야기거든요. 처음에 광주 서구에서 출마했을 때 544표인가 얻었는데 그때도 하도 사람들이 안 봐주길래 자기가 관복을 입고 네 거리에 서가지고 춤을 췄대요. 그러니까 더 미친 사람 있나 하면서 보더라는 겁니다. 그래 자기가 어릴 때부터 나중에 과거 급조해가지고 영감이 되는 게 내 소원이었는데 이번에 내 당선시켜달라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래도 관심을 갖더라.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정도로 척박합니다. 그런데도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영남 사람들이 지역 감정을 막 만들어가지고 지역 분할 구도를 만든 것처럼 이제 그렇게 정치적 자산을 만들었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미국의 민주주의의 첨단인 미국을 생각해 보면 미국의 한 반 이상은 후보를 안 내지 않습니까? 그냥 이 당이 되는 데고 이 후보가 되는 거고 20선도 하고 뭐 그런 것이 경합주라는 것이 무슨 이야기냐면 거기만 이 투표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딴 데는 항상 이 당이 되는 거고 여기 있는 대의원은 그냥 공화당이 가져가는 거고 여기는 민주당이 가져가는 거죠.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는 무조건 민주당이 먹고 텍사스는 공화당이 가져가고 예를 들어 근데 경합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데는 후보도 안 나오고 하원 의원 선거에도 후보도 안 나오고 그냥 혼자 선거해가지고 당선되고 그런다는 건데 그럼 그게 나쁘냐? 아니 그게 민주주의인데 생각이 같은 사람이 모여 사는데 그걸 왜 나쁘게 생각하느냐라고 오히려 우리가 보수 진영이 긍정적으로 했으면 괜찮은데 보수 진영은 그렇게 하지 않고 호남을 우대한답시고 무슨 최고위원회 호남을 임명하고 이번에도 또 김종인 대표가 앞으로 비례대표 호남을 25% 한다. 근데 정작 호남 정치인이 내한테 뭐라고 했냐면 그게 누가 가느냐는 거예요. 그 25%를 그러면 누가 호남의 대표자가 가느냐 아니면 그저 당에 따라다니는 서울에 있는 전라도 말씨 쓰는 서울에 그 지역에서는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들 가느냐. 당연히 지역에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가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동식 위원장께서 늘 저한테 말씀하시는 건데 저는 그분 말씀이 정말 옳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이 뭐냐면 광주, 전남, 북도 보수 우파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이 정치적으로 좌파 정권이라고 그쪽으로 간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경제적 이해관계, 정치적 이해관계 뭐 그런 것 때문에 그쪽에 가 있는데 이 우파적 어떤 이념 투쟁을 하고 지금 광주 전남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때문에 그쪽으로 마음이 넘어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지도부와 일반 또 시민들 사이에는 또 다른 괴리가 있고 이러니까 그분들에게 우리가 옳고 그름을 제대로 알리고 제대로 싸워 나가면 호남 우파도 상당히 그 여력이 많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갈 때 선거운동을 할 때는 기껏 한 것이 호남은 원래 분리 차별을 받은 것이니까 이정현을 뽑아주면 예산 폭탄을 주겠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돈 가지고 매수를 해서 선거를 하고 나니까 여건이 바뀌어서 여당이 야당 되니까 이정현은 거기서 출마도 못하고 쫓겨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5%를 얻든 10%를 얻든 지속적으로 갔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파는 항상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진취전으로서 상대가 계속 쳐들어오면 도망가고 양보하고 우리 왜 옛날에 있지 않습니까? 팔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다리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하는 식으로 도망쳐온 정치를 하다 보니까 호남을 그냥 정치적 자산에서 몽땅 뺏기고 지금은 호남이 좌파와 호남 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도덕 가치를 결부시킨 어떤 진지가 되었고 거기는 마치 우리는 가서 싸워봤자 이길 가능성도 없고 표도 안 나오는 곳 이렇게 해서 버린 자식 취급하는 듯이 그렇게 바꿔쳐서 이 악순환이 계속돼서 호남 출신 수도권 사람들도 우리를 찍지 않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가치 투쟁이 좀 더 필요하고 그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한두 가지 질문만 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쉬운 질문, 국회 에너지 특별위원회 위원장도 하셨잖아요. 제가 보면 이 정부 이전과 이후의 삶이 가장 심하게 피폐화됐다고 하는 분들이 제 동료 원자력공학과 교수님들이에요. 자기 인생의 모든 것들을 부정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월성 1호기 그 중단된 감사 결과도 나오고 탈원전 정책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실체관계 사물을 그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거기에 정치 이념으로 더 씌워서 결과를 해석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 좌파 진영의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이 PCG를 하고 도덕가치 논쟁을 벌이고 그것으로 이제 해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무슨 경제구조를 어떻게 만들겠다 이러면 우리가 워낙에 이제 좀 의식화된 국민이잖아요. 6.25 사변도 겪고 또 북한과 대결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파 보수 진영은 나쁜 놈으로 계속 몰고 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탈원전 정책도 사실은 도덕가치 논쟁으로 시작된 거거든요. 옛날 과거 뭐 최열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원자력 때문에 사람들 많이 죽었다 그러고, 이게 암도 이게 원자력 때문에 생긴 거 아닌지 모르겠다 하고 저 발전소 근처에 가가지고 맨날 그 사람들한테 해가지고요, 저 발전소 근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금 지원을 엄청 해줘도 그분들이 늘 불안감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학적으로는 전혀 사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원전 마피아라는 이름을 씌우고 원전을 개발해서 이익을 가져가는 자들은 기득권 집단이고, 이 사회에서 그것을 통해서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있고, 그것은 결국은 우리나라 전체를 나중에 황폐하고 무너뜨리고 우리는 다 원자력으로 죽는다. 그러면서 소련 체르노빌 이야기는 또 소련은 자기네들 또 마음의 고향이기 때문에 안 하거든요. 안 하고 일본에 그 히로시마 생각해봐라. 미제국주의자들이 이렇게 핵실험한 거다. 그렇게 그런 논리로 단순히 가니까 이 경제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탈원전을 통해서 깨끗한 에너지, 청정 에너지 하면서 태양광 풍력 막 하는데, 사실 그게 대안이 될 수 없는 그런 구조인 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저는 이제 탈원전 정책뿐만 아니라 이 정부가 들어서 추진하고 있는 몇 가지의 모든 내용들이 다 그런 건데, 그 중에 이제 4대강 사업을, 4대강 보를 사실은 지난 선거 전에 전부 폭파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된 거는 도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저항을 하니까.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탈원전 정책도 결국은 저는 점차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계속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을 올려야 되거든요.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고는 이제 지탱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또 내 주머니 돈 나가니까 이거 하면 안 되네 이런단 말이죠. 지금까지는요 그냥 이렇게 그거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고, 또 태양광으로 돈 벌어먹는 사람들은 거기 전부 좋아하고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 그 정책을 하던 모든 것은 현실로 보고 시작하는 사람과 자신의 어떤 이념이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현실 왜곡해서 보는 사람이 있는 것인데, 유권자가 그걸 구분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야 비로소 민주주의가 성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이 인사청문회 할 때 우리 헌법이 사회주의 정책을 수용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그 윤석열 최미애 이 갈등 구조 이런 거 보면, 또는 지금 이번 정부의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선택적 법치 적용,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to my friends anything
그 다음에 two enemies the law라고 하는 그 페루의 그 대통령이 했던 말이에요. 우리 편한테는 모든 거 다 주고 적들한테는 법을 적용한다. 이제 이 그런 남미 국가적인 법치 질서가 지금 훼손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요새 그 미국에서 주요 현안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대법원 판사 베럿 임명이잖아요. 근데 그 에이미 베럿이 주장하는 법 해석이 그 오리지널리즘, 그 원본주의라고 이제 그 헌법을 쓸 때의 법정신, 법이 제정될 때 정신이 뭐라로 해석하는 거지 판사가 임의로 법을 재해석하거나 업데이트하거나 리바이즈하는 권한이 없다. 이게 이제 오리지널리즘인데 그러면 법 제정할 때 법정신이 뭔가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을 때 그게 가능한데 아시다시피 이제 김종인이 경제민주화 집어넣고 우리 헌법에 온갖 거 다 집어넣어가지고 과연 우리 헌법이 그런 사법부가 법치를 제대로 지킬까? 이번 정부가 법치를 다 훼손하는 것을 떠나서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 어떤 건국의 이념이라 할까 사회적 헌법 정신이 존재하는 나라인가 아니면 지금처럼 부동산의 재산권을 마구 훼손하고 국가가 세금을 통해서 몇 년 안에 집을 다 빼앗는 일이 벌어져도 국민은 지금 가만히 있는 사회. 제가 어제도 방송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신용대출 받으니까 1.9%가 안 되는데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으면 3.2% 이게 말도 안 되는 담보가 있는데 이자가 정부가 그냥 부동산 대출은 다 3% 이상 주라고 그랬다고 그러는 것 때문에 아주 요즘 그렇거든요. 보이지 않는 이제 섀도우 뱅킹을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법에도 없는 권한으로 지금 금융기관을 통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과연 한국의 그 우리 사회의 근간이 되는 그 헌법 정신이 있는가, 질서가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 혼란이 많은데 입법, 행정, 사법 다 겪어보신 경험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우리 헌법 정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또 정확하게 구현이 되어 있고 그것이 우리 헌법재판소가 들어와서 상당히 오랫동안 판례와 그 해석으로 정립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상당히 법조인들의 노력으로 지금 그 몇몇 좌파 재판관들이 들어가서 조금 흔들어 놓겠지만 근본을 흔들기는 거의 불가능할 수준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이제 단기간 문재인 정권처럼 이렇게 전임 정권을 탄핵으로 무너뜨리고 들어온 이런 정권들은 단기간은 뭐 헌법 정신을 훼손시킬 수 있죠. 저는 당장에 추미애 장관이 그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한 것도 위법한 일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근데 수많은 이제 말씀하시는 그 경제민주화 관련을 추구하는 법이라고 하는 것이 헌법에 나와 있는 경제민주화를 실제 그것이 경제민주화냐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아니 어떻게 소송을 마음대로 하게 하는 것이 경제민주화냐. 민주주의라는 것은 투표에 의해서 의사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주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도 민주주의, 경제민주주의 하나일 텐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주의 의결권을 오히려 제한하고 감사 임명에는 대주주를 배제하고 소수 주주들이 모여서 감사위원을 선출하게 해서 그 사람이 전행하게 만드는 그것이 무슨 민주주의냐는 거죠. 그거는요 오히려 반민주주의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경제민주화라고 주장하는 것이 경제민주화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헌법은 아주 훌륭한 정신으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것이 경제민주화인가에 대해서는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그런 법은 저는 조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제 김정인 위원장이 필생의 자신의 어떤 트레이드마크로 그것을 찬동하면서도 최근에 노동개혁을 같이 주장했거든요. 그래서 저 노동개혁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데 저걸
주장하는 거 보니까 하실 마음은 없구나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여당이 이번에 그냥 해치울 겁니다. 여당이 해치워서 기업하기는 점점 더 어려운 나라가 될 거고 아마 이제 참여연대 이런 데가 이제 감사위원을 파견하는 또 그런 역할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봅니다. 지금 야당의 모습, 야당한테 기대를 거는 사람들의 모습은 김종인 비대위원장만 드러나고 나머지는 다 비저빌리티가 없는. 그래서 옛날에 뭐 정치적 지도자로 컸던 사람들은 40대 기술론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홍준표 대표 때 왜 그런 정풍운동이나 소장파 운동이 안 일어나 그래서 제가 질문을 던진 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소장파가 없었더라고요. 예, 국회의원 중에 뭐 50대도 드문 늙은 정당이었습니다. 늙은 정당이라서 좀 이상합니다만. 그래서 지금 젊은이들 중에 이런 당에 들어가서 개혁을 하고 젊은이들의 매력 있는 정당이 돼서 젊은이들이 정치를 하고 싶다면 정치를 많이 해보신 경험에서 정치 어떤 조언을 해주실 거 혹시 자녀분들이 정치한다 그러면 찬성을 하시는지. 일단 제가 우연히 컨닝을 했는데 보니까 자녀에게 정치를 권유하겠느냐. 우리 새끼들은 저를 멸시합니다. 아주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그래서 하라고 해도 안 하겠지만 큰 쳐도 안 올 정도로 옆에서 보고 정치는 미친 사람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죠. 제가 겪는 걸 보고 젊은 사람이 정치에 뛰어드는 걸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현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정치라는 것이 결국은 권력을 쟁취해서 그 권력의 힘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국가, 이상적인 나라,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냥 개인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개인적으로 내가 이상적인 뭘 만들려고 하면 사업을 해서 내 직장을 그렇게 만들거나 뭐 내가 농사를 지어서 내가 생각하는 꽃을 심거나 내가 생각하는 돼지를 키우거나 이건 되겠지만 사회 전체를 만들면 국가 권력을 이용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라는 전선에 뛰어들어야 되고 그러면 권력을 먼저 획득을 해야 그 다음에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있잖아요. 그럼 권력을 획득하는 과정이 뭐냐면 결국은 선거를 통해서 하지만 그 근본은 지배와 피지배 관계거든요. 피지배자가 자신의 지배자를 선정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피지배자 입장에서 저 사람이 나를 지배하는 데 대해서 내가 오케이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성리학 국가에 살았잖아요. 싸우다가 정말 안 되면 네 나이 몇 살이야 이래 나오잖아요. 이 젊은 놈이 말이야. 어제도 보니까 무슨 젊은 여자 국회의원한테 어이 이런 국회의원도 있던 피감기관장도 있던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본적으로 젊은 사람이 들어가서 표를 얻기가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39살에 제 고향에 가서 국회의원 선거 출마하니까 처음에는요 미친 사람 취급을 했어요. 왜냐하면 상대는 다 70대 후보자들이니까. 근데 다른 방법으로 하여튼 나중에는 굉장히 박수를 많이 받았죠. 뭐냐면 제가 여기 계신 어르신들 전부 다 자식들이 지금 객재가 있지 않느냐. 객재가 열심히 일하고 있다. 나도 우리 부모가 마늘 농사 짓고 담배 농사 지어가지고 객지에 보내가지고 대학 시키고 해가지고 저도 이제 제가 스스로 일어서고 고향에 와서 이제 지금까지 공부한 거 어른들 잘 모시면서 고향에서 일하겠습니다. 자식 온 걸로 생각해 주셔서 하니까 이 사람 마음이 달라졌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젊은 사람이 특히 요즘 20대 30대가 집 한 칸 마련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이 시대에 자신의 힘으로 정치판에 뛰어들면요 거지가 되거나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미친 사람이 되거나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치 금수저들밖에 안 되는 거죠. 돈 많은 집 자녀들 또는 아버지가 국회의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정치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전 세계에 젊은 정치인은 다 부모가 정치인이거나 재벌이거나 그렇지
아니면 우리나라처럼 특출하게 우리 시대에 제 시대의 80년대생들은요 고시 하나 붙어가지고 본전 다 빼먹고 꼬리곰탕 만들지 재탕 삼탕해도 본전 다 뽑거든요. 그래서 정치판에 뛰어든 사람이 고시 출신이 있는 거죠. 그 국민들도 저 정도는 인정해 준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기본적으로 정치판에 뛰어들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고, 지금 우리 당에 젊은 정치인들이 와 있는데도 대책이 별로 없어 보이는 것이 다 일종의 정치 낭인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나는 젊은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는 거에 참 좋은데, 그것을 그 여건은, 현실적인 여건은 남경필 지사처럼 아버지가 정치인이거나 김세현 의원처럼 아버지가 정치인인데다가 뭐 돈진지 아들이라서 돈은 평생 써도 계속 늘어나는 그런 사람이거나, 김무성 의원처럼 아버지가 국회의원에다가 뭐 돈이 많거나 뭐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그냥 젊은 사람이 정치한다고 막 청년 해가지고 비례대표 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다 보면 오히려 성공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현실도 인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러면 젊은이들을 대표하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젊은이들 몰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생 써도 남은 돈이 있기 때문에 정치하러 들어온 사람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실로 보면 참 아깝고 안타까운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 우파는 젊은 정치인 현실적으로 성공하기가 극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성공하는 예도 별로 없었고. 근데 좌파는 뭐냐면요, 학교 다닐 때 다 재교육을 해요. 뭐 전대협, 뭐 한총련 해서 뭐 교도소 갔다 오면 이미 이제 초선 의원은 지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뭐 다 자기들끼리 이 계보가 있으니까, 그래서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좌파 정권의 운동권들이 젊고 우파 정권의 사람들이 좀 나이가 많다고 해서 이 당은 이제 쓸모없는 당, 그거는 현실이 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도 좀 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우리 새끼들은 정치판 근처도 안 하고 투표도 안 합니다. 제가 말씀 들으니까 지난 연말에 족보고 정치하라고 막 그랬을 때 노한 거가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최근에 하도 뭐 야당이 서울시장 후보도 없고 그런데 네가 가가지고 바람몰이라도 좀 해줘야 살지 않냐고 저를 살살 꼬시는 분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들은 척도 안 했는데 그 태극기 부대가 저한테 문재인 프락치라고 그러는 거에 화가 나가지고, 정말 그러면 내가 가서 정치를 좀 해볼까. 그래서 서울시장 후보로 한번 나가볼까. 막 이런 사실은 고민을 제가 진지하게 좀 해봤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정치, 아무런 희망도 안 보이는데 누군가는 좀 불쏘시개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다가 최근에 제가 정치권에 있는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다들 엉뚱한 짓 해가지고 가문이 다 멸망하고 제정신이 아니게 될 생각 하지 마라, 뭐 이런, 저를 아끼는 분들은 다 이제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더 이상 고민 안 하기로 했는데요. 지금 이제 뭐 변호사고 법무법인에 고문이시니까 이 사실을 보신 분들은 그래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3번이나 공천 떨어지고 국회의원 그만둘 때는 제가 이제 여의도에서 국회의원회관에서 보따리 3번 싸고 나온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보통 국회의원 하다가 보따리 한 번 싸면 또다시 들어오는 예는 거의 한 20분의 1, 3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한 번 떠나면 대체로 못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한 번 떠나서 보따리를 싸고 나가는 사람이 또 들어온 거는 한 20분의 1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래 나갔다가 또 돌아온 사람은 거의 아마 저밖에 없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3번째 나올 때는 뭐 이제 정치는 완전 손절하고 변호사 뭐 장사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가서 열심히 하면 한 10년 노력하면 60대 중반 되면 그래도 나머지 한 5년간은 보람있게 뒤도 봐주고 다른 사람들 어려운 사람 봐주고, 또 제가 재작년 그 탄핵 이후에 하도 수사기관에 많이 시달리고 조사도 받고 이러니까 그 변호사들이 정말 성스러운 직업으로 보이더라고요.
아니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서 돈까지 받으니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변호사를 다시 하면 좋겠다 싶어서 가는데 요즘 별로 신나질 않아요. 이게 일거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아니 이걸 아무리 해도 정치가 잘못되니까 사회고 뭐고 내 인생이 너무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치는 마약이라는 걸 결론으로 오늘 토크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